배우는 거 있는 게 맞는 거지. 뻑큐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딜 공부년생이 우리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돼지 뛰고. 자, 보세요. 자, 선생님보다 어리면 다 조용히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 먼저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석이 있을 때 N극과 S극이 있고 자기장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강하고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4개에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혹은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4개가 전류의 방향일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편한 걸로 기억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도 전류를 했었는데, 유도 전류는 무엇이냐면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했을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이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도선이 있는데 N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N극 때문에 이 도선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는데 자석이 가까워지니까 얘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는 게 변화죠? 이 변화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유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나나요? 네. 나머지 것들도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워질 때, S극이 멀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도선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지 그 다음에 얘들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그럼 이 변화를 확인해 보고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류의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네. 됐어요? 네.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센데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검유계로 검사할 수 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0, 그 다음에 전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바늘이 크게 움직이고 바늘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전류의 흐름이 서로 반대란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일이 감긴 방향을 잘 봐줘야 하고 N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생각해줘도 되냐면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럼 N극을 밀어낼 수 있는 건 N극이에요? S극이에요? N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극을 유도하고 S극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극이 유도가 되니까 자기장이 유도되는 자기장은 코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유도하려면 전류는 어떻게 흘려야 되냐면 엄지를 위로 향하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되겠죠? 이 엄지는 이 코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코일 내부에 엄지가 있을 때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요거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네. 만약에 이 코일에 감긴 방향이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된다 하면 똑같이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일이 어떻게 감겨 있는지도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잡고 이 선을 쭉 따라가세요. 알겠나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N극이 멀어져요.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N극을 잡아당길 수 있는 S극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되는 자기장은 코일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꼭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도 전류를 왜 배웠냐면 발전기가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가 발전기의 구조인데 우리 여태까지 자석을 움직였지만 얘는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코일을 움직일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 자석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일 때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근데 얘를 점차 얘를 돌려가지고 회전을 시킬 거예요. 자, 얘가 점차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코일 내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숫자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원래 없었다가 증가합니다. 변화해요, 아니에요? 변화죠.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랑 반대되는 자기장을 유도합니다. 자, 코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지를 꽂아놓고 돌리세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유도 전류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가 0도에서 90도로 갈 때까지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90도가 됐어요. 90도에서는 가장 많은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통과하겠죠? 자, 그러다가 얘가 좀 더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았어요. 자, 이렇게 각도가 135도가 됐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의 숫자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것도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엄지를 꽂아놓고 4개의 손가락을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엄지를 여기다 오른손 엄지를 여기다 꽂아 놓으세요. 그럼 4개의 손가락이 이쪽 방향을 향하겠죠. 네. 약간 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체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그냥 선 같은 거 있죠? 선.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돌리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네. 너무 급하면 시험 시간에 머리카락 뽑으란 말이지. 이거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거기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시험지 줄을 말아갖고 이렇게. 그래 시험지를 좀 찢어서 말아. 그렇다고 너무 크게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풀 때 조심하고. 이해됐나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석은 고정되어 있고 얘를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돌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잘 보면 여기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긴 쪽에서부터 짧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자, 근데 90도에서 135도로 갔을 때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릅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이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전지는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겠죠.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직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방금 본 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류는 다 교류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릅니다. 그때 얘를 돌려요. 얘는 수력 발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핵이 분열이 돼서
중성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핵을 치면서 깨트려요. 그럼 칠 때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걸로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여서 나온 수증기가 얘를 돌립니다. 그럼 얘는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핵발전. 혹은 우리가 석탄 같은 걸 막 태워가지고 그걸로 물을 끓입니다. 그 다음에 그 끓인 물에서 나온 수증기로 얘를 돌려요. 그럼 걔는 화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수차 얘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의 형태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전류가 생기고 전류가 90도를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가 만들어지게 된다. 요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발전기 볼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로 발전기의 원리는 자석 사이에 회전하는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은 코일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글로 정리할게요. 자, 0도에서 90도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다른 말로 그냥 편하게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됐나요? 네. 자, 증가하는 거 변화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90도를 지나는 순간 유도 전류의 방향 반대가 되는데, 자, 90도에서 180도로 회전을 할 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다른 말로는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하게 됩니다. 됐죠? 네. 감소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해한 거 맞죠? 좋아요. 그래서 직류와 교류 다시 설명하면, 자,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발전기에서의 전기 에너지 생산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 발전 요겁니다. 석탄, 석유 등을 태워요. 그 다음에 이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럼 증기가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터빈 요겁니다. 예, 터빈 돌아가게 되면 얘는 자석을 돌리는데 뭐 코일을 돌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결국에는 그냥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터빈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발전. 방금 얘기한 대로 핵분열의 강한 핵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강한 열로 또 물을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터빈을 또 돌려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다시 식혀야겠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은 이 냉각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닷가 근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들여와가지고 다시 물로 식히고 얘를 다시 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들어왔던 냉각수는 열을 받으니까 따뜻해진 상태로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냉각수를 쓰는 발전기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는 또 해파리가 엄청나게 증식할 때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수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통과할 때 터빈을 돌리면 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화력 발전. 자,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온 증기로 터빈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발전. 원자로에서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의 핵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로 물을 더 끓이고
이때 나온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수력 발전.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맞는데요? 근데 영어로 포텐셜이었어요. 막 일렉트릭 에너지 이렇게 하는 아, 그러게? 얘는 왜 이렇게 써 있지? 여기 위치 에너지로 써도 되는 거. 예, 맞아. 위치 에너지로 써도 됩니다. 아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 포텐셜이 잠재적인 에너지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설명하면 이 위치에 있는다고 얘가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야. 잠재성이 있는 에너지인 거지. 얘가 움직일 때 드디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이라고 쓰이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얘는 지금 코일을 돌리는데 얘는 그냥 자석을 이렇게 돌릴 때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킨다. 터빈을 돌려가지고.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력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 뉴스 보면은 뭐 올해 여름에 전력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가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에너지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전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까지 전달을 해줘야겠죠? 이런 과정을 전력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력 라지 P인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시간당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전류라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마이너스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가 얘네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띤 애들을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이제 전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하가 세게 많이 오래 흐를수록 전기 에너지는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전하가 세게, 그쵸? 그 다음에 많이,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흐를수록 이 전기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전하를 세게 눌러서 압박해 주는 게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많이 흐르는 거 자체가 전류죠. 그래서 전류를 I라고 생각해 주고, 오래 흐른다. 그래서 얘를 T,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압으로 어떤 전류의 세기로 얼마 동안 흘려주는가가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네. 이거는 알죠?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기억. 전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물의 높이 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높이 차라고 생각해 주면 전압을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물의 흐름을 막는 애들을 저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VIT인데 이 전력은 단위 시간당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라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의 양이니까. 됐나요? 네. 자, 근데 전기 에너지가 VIT였고 시간은 T죠? 그럼 뭐가 약분이 됩니까? T. 그렇죠. 그래서 전력 P는 VI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세크인데 우리 에너지의 단위가 줄을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전기 에너지죠? 줄이에요.
시간 대표적으로 초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줄 퍼 세크라고 써주고 혹은 와트라고 표현해 줍니다. 단위.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기 에너지는 VIT인데 전력은 단위 시간당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니까 전기 에너지 VIT입니다. 근데 T가 약분이 되니까 P는 VI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은 무엇이냐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쓰는 이 소비자까지 보내는 것을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볼게요. 발전소는 우리 소비지랑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대부분 멀리 있죠. 그럼 얘가 전선을 타고 우리 소비지까지 오겠죠. 그럼 전선에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 저항 때문에 내가 만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 중에 일부는 이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됐나요? 네. 우리 전기기구 오래 쓰면 열 받잖아요. 핸드폰도 열 받고 그때 몰컴 했을 때 이제 얘기했었죠. 본체 만지면 열이 나는 이유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인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전력 수송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선을 타고 결국엔 우리 소비지까지 와야 합니다. 이런 선들을 뭐라 그러냐면 송전선이라고 해요. 이 전력을 이렇게 보내준다 해가지고, 근데 이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손실되는 전력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손실이 되고 얼마만큼 우리한테 오는지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키로는 숫자 몇이 숨어 있는 거예요? 1000. 얘는 22kV였다가 154kV. 자, 전압, 얘 V는 전압입니다. 전압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 그러니까 전압을 변화시키는 곳을 변전소라고 하는데, 이 변전소를 거치게 되면 발전소 근처에서는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높은 상태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줘요. 전기를. 그래서 고압 송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소비지 근처에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소 가게 되면 아까 154 높게는 765kV였다가 어때요? 22.9kV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비지 직전에는 220V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이고 소비지 근처에서는 전압을 낮추는데 왜 높여서 이 전기 에너지를 보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네. 괜히 높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압을 변화시키는지도 배워볼 겁니다. 됐나요? 자, 준비됐죠? 자, 볼게요. 일단 전압을 높이는 곳은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인 거고, 전압을 낮추는 곳은 소비지 근처의 변전소랑 그 다음 주상 변압기입니다. 자, 이 변전소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바꾸어주는 곳이에요.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엄청나게 높였다가 다시 낮춰줍니다. 그 이유는 송전선에서 전압을 높이게 되면 송전선에서 열로 손실이 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로 우리가 만든 전기 에너지가 손실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준 상태로 송전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막 765kV인 게 우리 집을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우리 가전기구 다 터지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서는 다시 전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번개치듯이 간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요점은 요겁니다. 발전소가 있고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소가 있고 소비지가 있어요.
여기는 다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 송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송전선에서 송전선에 있는 저항 때문에 열로 손실이 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떤 전력이라고 하냐면, 자, 생산해서 보내주죠. 이런 것들을 송전 전력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소비지까지 일단 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송전해주는 전력 해가지고 송전 전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바꾸어 주는데 변전소에서 도착하는 전력의 양은 처음 송전 전력에서 뭘 빼줘야 돼요? 열로 손실된 걸 빼줘야겠죠? 그래서 변전소에서 도착하는 전력의 양은 발전소에서 송전한 전력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손실된 전력만큼 감소한 값이 변전소에 들어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는 뭐라고 가정하냐면 전력의 손실 없이 전압만 바꿔준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전압만 딱 바꾸어줘서 다시 소비지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소비지까지도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송전선, 그쵸? 그럼 이때 소비지에 도착하는 전력도 뭐를 빼줘야 돼? 그렇지, 열 에너지를 손실된 전기 에너지 값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소비지에 도착하는 전력의 양은 변전소에서 송전한 전력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손실된 전력만큼 감소한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을 쏴줬어. 여기에서 2가 손실이 됐어. 98이 왔어. 여기에서 또 4가 손실이 됐어. 그럼 몇이 오는 거예요? 94가 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송전선에서 저항으로 열로 손실이 된 전력값을 빼줘야지 우리 소비지에서 쓰는 전력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흐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아니 우리 아직 15분이나 수업이 남았기 때문에 왜요? 괜찮아요. 선생님 녹화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오늘 죽은 사람들은 다시 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알겠죠? 네. 지금은 개념 정도만 이해했고 이제부터는 공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전력 수송 과정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전달할 때 결국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손실이 되는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목적은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네. 자, 전력 공식 다시 복습하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지 P는 V 곱하기 I가 될 거예요. 이거 기억했죠? 네. 자, 근데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의 값이다. 요겁니다. 사실은 이거였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커지면 세지고 저항이 커지면 작아진다. 물의 높이 차가 커지면 물이 빠르게 많이 흐를 거고, 근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가 있으면 물이 적게 흐를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V로 정리한 게 V는 IR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V는 IR이니까 여기에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는 IR 곱하기 I가 됐네요. 그러면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I 제곱 곱하기 R이 됐습니다. 그래서 P는 VI에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P는 I 제곱 R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됐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이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 오메가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이거 해가지고 요거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고 이거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V 저항. 그게 아니라 그 저항 값 이게 뭐죠? 그 R이라는 게 총 저항. 예. 근데 이게 물질 저항을
나눈 다음에 그 어허. L이었는데 그 어떤 게 뭐인지 기억이 안 나. 혼자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L은 뭔가요? 거리. 아,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L이고 여기가 면적이고 반지름. 아, 예, 예. 그쵸?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게 되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지게 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L 하나 가지고 알아들었네요. 그쵸? 그래 그건 이제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공식에서 요거를 유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송전 전력과 손실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쏴주는 전기 에너지 양. 됐죠? 네. 그다음 손실 전력은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손실이 되는 전력의 양을 손실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송전이라고 할 텐데 발전소 또는 변전소 등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피송전 전력은 VI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V는 송전하는 전압입니다. 이런 것들을 송전 전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송전할 때 걸어주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I는 송전선에 흘려주는 전류입니다. 다른 말로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송전하는 전력값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입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요거 그래서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선에 흘려주는 전류, 그러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곱해주면 송전 전력이 나오게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결국엔 저항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P는 I 제곱 R로 써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은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손실이 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해주냐면 우리가 결국 저항이 중요하니까 이 식으로 바꿔줘서 I 제곱 R이라고 써주는데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을 해주면 손실되는 전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I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인 거고 R은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됐죠? 네. 밑에 문제 풀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송전 전력은 P는 VI,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P는 I 제곱 R로 계산해 준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여기. 자, P 손실을 VI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VI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각 소비지 사이의 전기 저항까지 고려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네. 왜냐하면 이때 이 손실 전력 할 때 이 V는 송전선 소비지 등의 저항 때문에 걸리는 전압으로 이 송전 전압과 다른 값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해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대신에 그냥 뭘로 한다?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그 다음에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손실 전력은 저항값이 중요하니까 I 제곱 R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손실 전력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의 전선은 어떤 금속을 쓰죠? 구리. 구리를 쓰죠. 사실 전기 저항이 제일 작은 건 이제 은과 금일 텐데 이건 너무 비싸니까 못 쓰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작은 구리를 씁니다. 이미 구리야. 그럼 구리의 저항값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손실 전력을 줄이고 싶어. 근데 저항값은 우리가 못 건드려. 그럼 뭐를 줄여야 돼? 전류. 그렇죠. 얘를 줄이는 거예요. 됐나요? 네. 봐봐. 얘가 일정해. 그치? 근데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이고 싶어서 I를 줄이고 싶어. 그럼 뭘 높여주면 얘가 일정할 때? 전압. 그래서 전압 엄청나게 높여준 상태로 송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줄입니다.
근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고 그쵸? 그렇지만 방법은 다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일정한 송전 전력을 송전할 때 이 송전 전력은 VI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정하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선 얘를 엄청나게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 I 제곱 R 값이 감소하므로 손실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일정한 값으로 일정한 이 송전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n배 높여요.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이 되겠죠? 자, K는 1이야. 1 곱하기 1. 근데 K는 n 곱하기 뭐를 해야지 1이 나와요? n분의 1.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n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근데 이 손실 전력은 I 제곱이잖아. 네. 그러니까 n분의 1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n분의 1 i를 넣어줘서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의 제곱에 I 제곱 r이 나옵니다. 자, 송전 전압을 n배 해줬더니 손실 전력은 n의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n이 들어가니까 미지수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숫자로 하면 간단해요. 송전 전력 말도 안 되는 20W를 뭐 하려 송전합니까? 자, 볼게요. 20W입니다. 자, 이때 송전 전압이 2V예요.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되겠죠? 맞나요? 네. 자, 근데 이때 송전선의 저항값이 R입니다. 그럼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R이어서 100R이에요. 됐나요? 네. 근데 만약에 송전 전력은 20W로 일정하게 하고 송전 전압을 20V로 올립니다. 10배 올렸죠? 그러면 20 곱하기 몇이 20이에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A로 송전 전압을 10배 높였더니 2에서 20V로 높였더니 이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1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손실 전력을 구하게 되면 R이 되는 거예요. 1의 제곱 곱하기 R이니까. 원래는 몇이었어요? 100R이었죠? 근데 송전 전압을 10배 높였더니 손실 전력이 100분의 1로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이 100R에서 R로 10의 제곱분의 1 10의 제곱분의 1은 뭐야? 맞죠? 10의 제곱분의 1 그래서 100배로 감소하게 100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 근처에 변압 그 변전소에서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준 상태로 전력을 수송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송전선의 저항값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금속 자체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리보다 저항이 작은 건 너무 비싸서 사용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가 얘기한 대로 송전선의 두께를 굵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요만한 물이 흐르는 관이 있고 이만하게 흐르는 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통과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막 기어가야겠지? 여기는 걸어서 뛰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너무 비싸고 무거워져서 축 처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되겠죠? 초전도체가 뭐예요? 저항이 0인 거. 특정 임계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항값이 갑자기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항이 0이니까 손실전력 없이 송전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지만 이 방법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걸 응용해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식이니까 심심하면 혼자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